고객님,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한 남편의 카드가 새 아내와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전부 정지됩니다. 전 남편은 급하게 전처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야? 너가 내 카드 정지시켰냐? 죄송한데, 누구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갤러리.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그곳은 온통 하얀 모란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입산 샴페인이 줄지어 서 있었고 초대받은 50여 명의 하객들은 하나같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 한 장의 현수막. 차수나 여사님의 고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치고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여정 46.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 수석 매니저. 업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포트폴리오를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여자, 숫자가 거짓말을 하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여자. 그런 그녀가 오늘만큼은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갤러리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차순아를 위해 단독 대관한 이 공간을 위해, 그리고 남편 고민학을 위해. 여정이 이 파티에 쏟아부은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의 출처는 여정 본인의 계좌였습니다. 남편 고민학의 통장에는 언제나 그랬듯 잔고가 없었습니다. 고민학 48.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촉망받는 중견 예술가로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3점이 갤러리 벽에 내걸려 있었고 하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도, 그 갤러리 섭외도, 그 그림을 세상에 내보낸 기획 전부도 여정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세운 유령법인. 남편의 얼굴에 씌워준 가면. 여정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던 저녁 9시, 여정은 갤러리 안쪽 복도를 지나다 미나게 화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부들이 작품 운송 중에 실수로 열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닫으려던 여정의 눈에 미나게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이름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연선. 미나기 후원하던 26살의 신인 작가. 여정이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작업실까지 마련해준 아이였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는 3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인 붓이 안 잡혀요. 여정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이 첨부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1,200만 원. 구매자 이름 고민학. 결제일 지난달 19번째 결혼기념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민학은 여정에게 기념일을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여정은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두고 창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티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차순아는 샴페인 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민학은 그림 앞에서 아는 척하는 평론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유리처럼 얇고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자부심이 의구심이 되는 데는 단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이 분노로 굳어지는 데는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충분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성체를 쌓아 올린 시간이. 그런데 그 성체 안에서 혼자 유령처럼 살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정 자신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담동 자택 거실,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정은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보 설정 금액, 법인 지분 구조, 명예 이전 가능 여부. 그녀는 감정보다 먼저 계산을 시작하는 여자였습니다. 민학이 거실로 내려온 것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여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컵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여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학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담담했습니다. 연선이는 내 예술의 영감이야. 그 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당신은 항상 잘났고 나는 항상 못 알았잖아. 지쳐서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은 이혼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민학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여정의 심장을 가장 깊이 건드렸습니다. 여정은 그때서야 민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순아였습니다. 전날 파티가 끝나고 자택에서 하룻밤을 묵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차순아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여정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차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정의 정면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 길을 죽여놔서 밖으로 돌게 만든 거야. 능력 있다고 남편 위에서 군림하더니 결국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네 부모한테서 받은 유산도 이 집에서 나온 거니까 몸만 나가. 짐도 필요 없어. 여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순아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을 맞은 여정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창밖 햇살이 여전히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학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핸드폰으로 내렸습니다. 여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 입술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도 어색한 그러나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여정이 꺼낸 것은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3년 전 혹시 몰라 받아두었던 법무법인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설계하고 관리해온 자산의 구조를 여정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법인명의 담보 설정, 근저당 비율,
이사회 의결권.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여정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민학의 이름으로 된 것들은 전부 여정이 보증을 선 껍데기였고 차순아가 살고 있는 저택의 담보권자 역시 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화가 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뺨의 통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왕관을 씌워준 사람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벗기는 것도 여정이어야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여정이 집을 나간 것은 6월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여정은 트렁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10년치 살림 중에서 그녀가 챙긴 것은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만년필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왔습니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곧 아무 가치도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순아와 고민학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정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차순아의 저택에서는 샴페인이 터졌고 민학의 화실에서는 연선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발리행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끊었습니다. 여정이 사라진 자리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민학과 연선은 대형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연선은 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학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차순아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환했습니다. 민학이 카드를 꺼낸 것은 면세구역 입구의 카페에서였습니다. 카드가 긁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정지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학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용 정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출국장 안쪽 통로에서 짙은 남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민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학 명의로 설립된 3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면세구역의 화려한 조명 아래 민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민학의 사업체들은 처음부터 껍데기였습니다. 운영 자금의 전부가 여정 명의의 담보대출로 충당되고 있었고 법인의 실질 지분 구조 역시 여정이 설계한 대로였습니다. 여정이 손을 떼는 순간 그 모든 구조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민학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업 구조를 직접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정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시각 청담동 저택. 차순아가 공항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문 옆 기둥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 경매 개시 결정 및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차순아가 20년 넘게 살아온 저택의 담보권자는 한여정이었고 여정은 이혼 직후 담보권 실행을 법원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차순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민학이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시간
연선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보조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2천만 원과 서랍에 두었던 루비 반지가 함께 사라진 것을 미나가 안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영감의 원천이라 불리던 여자는 그렇게 야반도주했습니다. 미나는 공항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속도 못한 캐리어가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구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17통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되는 데는 카드 한 장이 긁히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정은 그날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7월의 첫째 주 목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여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3번째 진동의 화면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차수나 여사의 보호자로 등록된 유일한 연락처가 여정의 번호였다고 했습니다. 뇌졸중 의심 증세로 응급 이송되었으며 즉각적인 수술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정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초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으로 희멀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민학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병원 측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차수나의 형제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연락처는 여정뿐이었습니다. 여정은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보증인 서명란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여정은 서류를 들고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차수나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정의 뺨을 내리치던 손이 지금은 침대 난간 옆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면회가 짧게 허용되었습니다. 차수나는 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여정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술비.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인천공항 내부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인 민학의 모습,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연선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정은 그 화면을 차수나의 눈높이에 맞게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의 실체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고지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차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흔들렸습니다. 여정은 영상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을 나섰습니다. 원무과로 돌아온 여정은 수술 동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명한 것은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혼 이후 법적 관계 해소를 확인하는 공증 서류였습니다. 차순아와 여정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정은 그 서류에 또렷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정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여정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했고 후련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신호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승리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7월의 새벽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여정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두어 개 보였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의 무게를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 조용히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여정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혼자서 똑바로.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32층짜리 유리 빌딩의 꼭대기층에 새로운 간판이 올랐습니다. 한여정 투자자문.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건 회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여정이라는 이름 하나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여정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융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1년 동안에도 업계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기억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숫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여정의 자문사는 창립 3개월 만에 업계 최단기 흑자 전환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여정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여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작게 여겼던 순간들이었다고. 그 인터뷰는 전광판 광고로 제작되어 서울 시내 주요 거리에 송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한가득 실은 채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리어카가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 대로변의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순아였습니다. 뇌졸중 이후 왼쪽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차순아는 전광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바람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민학은 그때 경기도 외곽의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막노동 일을 시작한 지 6달째였습니다. 점심시간 컨테이너 휴게실에 앉아 밥을 먹다가 동료의 핸드폰 화면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한여정 대표 올해의 금융인 선정. 사진 속 여정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민학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버리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온몸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무렵 여정은 공항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캐리어는 작았습니다. 행선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여정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아닌 오롯이 나의 계절을 살겠다. 펜을 닫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막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그것을 눈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파란의 계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핥히고 간 자리에 꽃이 핀다는 것을 여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되고 흉터는 단단함이 된다는 것도 복수의 끝은 상대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한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떤 계절보다 단단하고 어떤 꽃보다 선명했습니다. 내가 세운 성벽이 나를 가둘 때 그것을 허무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여정의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여정과 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하면 잘한다는 소리 대신 당연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 채워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도 웃으며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낸 사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나의 계절이어도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찾아오겠습니다.